저녁 7시 낡은 단독주택의 안방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침대에 누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75년을 살아온 그 몸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인의 모습을 지켜보는 중형견 해솔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충직했어요. 해솔아, 또 밥 안 먹었구나. 수연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떨렸습니다. 해솔은 꼬리를 살짝 흔들어 보였지만 일어서지는 않았어요. 마치 주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너도 늙었네. 나랑 같이 늙어가는구나. 수연이 손을 뻗어 해솔의 머리를 쓰다듬자 걔는 주인의 손바닥에 코를 비볐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해솔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어머니 왔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의무감만 담겨 있었죠. 사랑이 아닌 그저 해야 할 일이라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아, 민수야. 왜 이렇게 늦게? 수연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민수의 시선은 이미 해솔에게 가 있었습니다. 이게 또 여기 있네요. 냄새나요, 어머니. 민수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그의 눈에 해솔은 그저 더러운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해솔이는 아프지 않아. 깨끗해. 수연은 작은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민수는 이미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오늘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민수가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별거 아니야. 약 먹으면 괜찮다고. 하지만 민수는 그런 대답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민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다른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수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몇 달, 아니면 몇 주 정도라고 하더라. 그 말이 떨어지자 민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충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심각한 거였어요? 민수가 물었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다른 생각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 그런 것들 말이죠. 민수야, 엄마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수연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어요.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민수는 성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처럼요. 해솔이 좀 잘 부탁한다. 수연의 부탁을 들은 민수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네. 그런데 어머니, 우리가 더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할 게 있지 않을까요? 뭐가? 수연이 반문하자 민수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집이랑 재산 정리 같은 것들 말이에요. 미영이랑 준호도 알아야 하고. 그 순간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해.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지금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형제들끼리 문제가.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수연이 목소리를 높이자 해솔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걔조차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죄송해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민수는 당황하며 사과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수연은 다시 해소를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너희들 어렸을 때 기억나니? 갑자기 그런 이야기는 왜? 민수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해솔이만큼 엄마 곁에 있었던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해봐. 수연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요즘 들어 생각해보니까 이 집에서 진짜 가족은 해솔이 하나뿐인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서운하죠. 민수가 변명했지만 수연은 냉정했어요. 서운하긴.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는 게 고작인데. 바쁘기도 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민수의 변명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해솔이는 하루도 안 빠지고 여기 있어. 수연의 말이 끝나자 해솔이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수연의 손을 하찼어요. 민수는 휴대폰을 확인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먼저 가봐야겠어요. 아내가 기다린다고. 벌써? 수연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지만 민수는 이미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내일 또 올게요. 그때 미영이랑 준호도 같이 오라고 할게요. 그래, 가거라. 수연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떠나고 나자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해솔아, 사람들은 다 떠나가도 너는 여기 있어주는구나. 수연이 말하자 해솔은 침대 곁으로 더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너는 어떻게 될까? 수연은 눈물을 훔쳤어요. 해솔은 다시 주인의 손을 핥으며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너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해솔아. 수연의 속삭임에 해솔은 더 크게 울음소리를 냈어요. 그 순간 창밖으로 해가 지고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수연도 해솔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민수가 집을 나서며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던 거죠. 미영아, 나야. 어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 의사가 몇 주라고 하더라고.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준비해야겠네.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여동생 미영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준호한테도 연락해둬. 내일 다 모이자고. 어머니 앞에서는 절대 재산 이야기 꺼내지 마. 알겠지? 물론이지. 하지만 오빠, 그게는 어떻게 할 거야? 미영의 질문에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해솔이, 그냥 보내면 되지 뭐. 어머니 돌아가시면 누가 기를 거야. 민수의 말에는 차가운 현실주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집 안에서는 수연이 해솔을 안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게 혈육이 전부가 아니구나. 수연의 독백이 어둠 속에서 울렸어요. 해솔은 바닥에 누워 수연의 침대를 지켰습니다. 이 충실한 개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의 운명이 곧 어떻게 될지, 그리고 주인이 얼마나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지를요. 수연은 침대 머리맡에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지와 펜이 들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은 수연은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연이 모르는 사이에 해솔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던 거죠. 10년 전 수연이 해솔을 입양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동물병원 원장은 수연에게 말했었어요. 이 개는 특별합니다. 주인의 감정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상황도 미리 감지하죠. 하지만 수연은 그때 그 말을 그저 농담으로 여겼었어요.
지금 해솔은 수연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지를요. 그리고 자식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도 본능적으로 알아채고 있었어요. 해솔의 눈에는 결심이 서렸습니다. 이 개는 단순히 주인 곁을 지키는 것 이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민수와 미영, 준호가 모두 집에 모였습니다. 미영이 밝은 척 인사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집안을 둘러보며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수연은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자식들이었지만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아는 수연의 가슴은 더욱 아팠어요. 해솔은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깨의 예리한 직감으로 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채고 있었던 거죠. 그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유언장 같은 건 작성해 두셨나요? 그 말에 미영과 준우의 귀가 쫑긋 섰어요. 수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다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고요? 준우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수연은 해솔을 바라보았어요. 내 재산은. 수연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해솔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수연의 침대 밑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물고 나왔어요. 그것은 수연이 어젯밤 쓴 편지였습니다. 해솔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편지를 수연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자식들은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뭐예요? 미영이 물었어요. 수연은 편지를 받아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유언장이다. 해솔이가 가져다 준 거야.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세 자식 모두 숨을 죽이며 어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수연은 편지를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이 편지를 읽을 필요도 없을 텐데. 어머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수연은 자식들을 차례로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눈에서 사랑이 아닌 욕심을 확인한 순간 수연의 마음속에서는 마지막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해솔아, 수연이 걔를 불렀어요. 네가 내 진짜 가족이구나. 그 말에 해솔은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인정을 받은 것처럼요. 자식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하지만 아직 그들은 몰랐습니다. 수연이 정말로 어떤 결심을 했는지, 그리고 해솔이 얼마나 특별한 개인지를요. 그날 밤 자식들은 집을 떠났지만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민수가 먼저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어머니 반응 봤지? 뭔가 이상해. 민수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나도 느꼈어. 그게 때문인 것 같은데. 미영의 대답도 차갑기만 했습니다. 준호는 어때? 걔는 빚 때문에 더 급할 텐데. 준호 말하니까 생각났어. 걔 며칠 전에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거든. 대출 못 갚는다고. 얼마나? 3천만 원이라더라. 미영의 말에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더 문제네. 준호는 뭐든 할 거야. 어머니 재산에 완전히 매달릴 테니까. 한편 수연의 집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해솔과 단둘이 남은 후 더욱 솔직해졌어요. 해솔아, 네가 편지를 가져다 준 건 우연이 아니지? 수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해솔은 마치 이해한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수연은 걔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너는 알고 있구나. 내 마음을 말이야.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며칠 후 자식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어머니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그들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변호사 만나자. 민수가 제안했어요. 왜? 미영이 반문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 개한테 재산을 주시려는 것 같아. 미리 대비해야지. 설마 그럴까? 준호가 불안해했어요. 모르겠어. 어머니가 요즘 이상하셔. 우리보다 그 개를 더 아끼시는 것 같아. 그들은 몰랐습니다. 수연이 화장실이 아닌 문 앞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 것을요. 해솔도 함께였어요. 수연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결심을 굳혔어요. 그날 밤 수연은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으로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게 되었다. 내 재산의 절반은 해솔에게 남긴다. 신탁 형식으로 말이다. 나머지 절반은 너희가 나누어라. 하지만 조건이 있다. 해솔을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는 자만이 그 신탁을 관리할 수 있다. 수연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자식들은 그제서야 진짜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유언장 작성 안 하실 거예요? 민수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내가 죽으면 알게 될 거야. 수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해솔이 또다시 움직였어요. 침대 밑에서 봉투를 물고 나온 거죠. 이번에는 자식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였습니다. 이거 뭐예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 마지막 뜻이다. 수연은 봉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뭐요? 준호가 급하게 물었어요. 해솔이한테 사과해. 그동안 못되게 굴었던 거 말이야. 어머니.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싫으면 이 편지는 영원히 봉인이다. 수연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권위가 남아 있었어요. 자식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미영이 먼저 나섰습니다. 해솔아, 미안해. 그동안 너를 무시했어. 민수도 어색하게 따라했어요. 해솔아, 미안하다. 준호는 더욱 간절했습니다. 해솔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해솔은 그들을 쳐다보았지만 꼬리를 흔들지는 않았어요. 마치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요. 수연은 3일 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해솔은 마지막까지 침대 곁을 지켰어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유명한 변호사 사무소의 대표였어요. 고인의 유언을 발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자 자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우선 현금과 예금 5억 원 중 절반인 2억 5천만 원은 해솔을 위한 신탁으로 남깁니다. 뭐라고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집과 토지 시가 15억 원 중 절반인 7억 5천만 원 상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 돼요.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걔한테 10억을 준다고요?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거죠? 준호도 덩달아 흥분했어요. 변호사는 침착했습니다. 신탁 형식입니다. 해소를 평생 사랑으로 돌보는 분이 신탁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단, 해솔이 죽으면 그 재산은 해솔을 돌본 분의 소유가 됩니다. 그럼 누가 해솔을 돌보느냐에 따라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인께서는 매달 해솔의 상태를 확인할 동물병원을 지정해 두셨습니다. 만약 해솔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다면 신탁은 즉시 동물보호단체로 넘어갑니다. 자식들은 경악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또 다른 편지를 꺼냈어요. 이건 해소를 돌보실 분이 읽으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자식들은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10억이야.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해솔만 잘 키우면 되는 거잖아. 하지만 평생이야. 미영이 걱정했습니다. 평생이 얼마나 길겠어? 걔 수명이 몇 년인데. 민수는 계산적이었어요. 그럼 누가 키울 거야? 미영이 물었죠. 당연히 나지.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남이니까. 왜 오빠가? 내가 키울래. 미영도 지지 않았어요. 아니야, 내가 키울 거야. 나한테 가장 필요해. 준호는 간절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자식들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서로 해솔을 데려가려고 했죠. 해솔아, 우리 집으로 가자. 민수가 해솔을 안으려 했어요. 안 돼, 해솔은 내가 키울 거야. 미영이 막았습니다. 둘 다 비켜. 내가 제일 잘 키울 수 있어.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해솔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걔도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식들은 서로 밀치고 당기며 해솔을 차지하려 했어요. 그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놓아. 민수가 소리쳤어요. 너야말로 놓아. 미영도 맞섰습니다. 둘 다 놓으라고. 준호까지 가세했죠. 그 순간 해솔은 공포에 질려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밤이었고 비까지 내리고 있었어요. 해솔아. 자식들이 뒤쫓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해솔은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맸어요. 그러다가 큰 도로로 나와버린 거죠. 차 헤드라이트가 해솔을 비췄습니다. 겁에 질린 해솔은 어디로 갈지 몰라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끼익. 급브레이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자식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해솔은 이미 차에 치여 쓰러져 있었어요. 해솔아. 미영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해솔의 눈은 이미 감겨 있었어요.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죽였어.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욕심 때문에 어머니가 가장 사랑했던 존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해솔은 그날 밤 숨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해솔이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신탁 조건에 따라 모든 재산은 동물보호단체로 이관됩니다. 뭐라고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솔이 부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으면 모든 신탁 재산은 자동으로 기부된다고요. 자식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0억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날 밤 빈집에서 자식들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미영은 울고 있었습니다. 해솔이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얼마나 추악한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준호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빚은 그대로인데 돈은 한 푼도 못 받게 됐으니까요. 민수는 분노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자신들을 속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작 그들이 놓친 것이 있었어요. 수연이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진짜 마지막 편지. 일주일 후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고인께서 또 다른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또요? 민수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건 해솔이 죽었을 때만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편지를 꺼냈어요. 편지 속 수연의 글씨가 떨리고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아.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해솔이 죽었다는 뜻이겠구나. 그리고 아마 너희들 욕심 때문일 거야. 자식들은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해솔을 통해 진짜 사랑이 뭔지 깨달았으면 했다. 하지만 끝내 그러지 못했구나. 해솔은 너희들에게 마지막 기회였어. 진정한 가족이 되어 볼 기회 말이야. 이제 돈도 해솔도 없을 거야. 하지만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남아있다. 바로 서로야. 그동안 돈 때문에 싸우느라 잊고 있었겠지만 너희들은 형제자매야. 혈육이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돈이 아닌 서로를 바라봐라. 해솔이를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너희들이 진짜 가족이 되었다고 말해주고 싶구나. 사랑한다, 내 아이들아. 편지가 끝나자 방은 조용해졌어요.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미영이 먼저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빠들, 우리가 뭘 한 거야? 준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솔이, 정말 미안해. 민수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어요. 엄마,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았나? 그들은 그제서야 어머니의 진짜 뜻을 이해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을, 욕심이 아니라 가족을 원했다는 걸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어요. 해솔도, 기회도, 어머니의 마지막 바람도 모두 사라져버린 거죠. 그날 밤 빈집은 적막했습니다. 수연의 방에는 해솔의 방석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세 남매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후회가 자리 잡았습니다. 몇 달 후 그 집은 매물로 나왔어요. 새로운 가족이 이사왔고 마당에는 다시 개 짖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수연과 해솔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가끔 밤이 되면 마당 한쪽에서 개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이웃들의 증언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된 후였어요. 이것이 수연이 자식들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